한, 한 3년 했고요. 한국경제TV도. 그러니까 한국경제TV 방송 생활도 한 23년 했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도 한 30년 이상 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시장은 굉장히 잘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음, 제가 이제 뭐 9.11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뭐 리만 브러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그 크게 한번 요동쳤던 그 몇몇의 우리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이 가장 어려운 시장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왜 2400선에서 2500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2400선에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2100선으로 지금. 그때 저희가 주식 비중을 딱 5%만 추가했습니다. 많이도 안 했고요. 딱 5%만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수가 급락할 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딱 5%만 추가했거든요. 그만큼 주식 비중을 안 늘렸어요. 최대한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50% 정도 이상 가지고 있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현재도 그렇고 현금 비중이 50% 정도 되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어,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정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패드의 변수인데요. 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이런 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요. 왜냐하면 제가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한번 급락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적의 변수는 끝났고요. 이제 패드의 긴축 변수가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핵 공격에 대한 변수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러시아 핵 공격 변수 이렇게 나오면 에이 정치적인 걸 뭘 이렇게 넣어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발 금융위기,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위기 없고요. 유럽발 금융위기가 오면 유럽에서 대마가 하나 이제 좀 부도가 나는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였으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어. 미국에서 이 대마가 하나 죽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크본드도 꽤 만기가 좀 오래돼 있고요. 그러니까 좀 만기가 좀 많이 넉넉하게 있고 어, 나는 괜찮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나오고 나서 미국은 그렇게 이게 금융 리스크를 잘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유럽은 지금 뭐 어제도 보면 그저께 최근에 보면 파운드화 한번 걸려버렸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한번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이제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제가
시황에 대한 모든 걸 다 얘기를 할게요. 내일 무방이 주말에 방에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 했던 거 틀어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 어떤 변수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김영익 교수가 그 일평균 수출 대금에 대한 이거를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3060이라 그러죠. 이 들으셨어요? 그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거 들으신 분 입을 안 물어보실래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김영익 교수님은 이제 신뢰가 없어요? 이제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경제TV에 출연해서 이 얘기도 했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요. 지금이 시장 PBR이 0.8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스피가 2200선 기준에서 시장 PBR이 0.8배예요. 그러니까 0.8배에서 시장이 올라가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시장 PBR이래요. 그리고 김여익 교수는 어제 방송에서 3060이 적정 그 주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어떤 게 적정 주가가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가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그 펀더멘탈을 따져보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앞뒤 잴 것도 없어요. 펀더멘탈만 따지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도 했지만 시장이 초저평가 국면. 그리고 이렇게 초저평가 국면이 진입했을 때 좀 기다려서 이 저평가 국면보다 올라오는, 그러니까 PBR 1배 이상 안 올랐던 적이 없습니다. PBR 1배가 2,500선 정도 되거든요. 2,400~500선 정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펀더멘탈로 시장을 접근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무방을 하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무료 공방을 하는지 모르고 어제 제가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와우넷 그 마케터가 오늘 공방해요 이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진짜 3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최근처럼 이렇게 열심히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금 비중이 지금 50%가 되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제가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게 난해한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보면 정말 초초평가 국면인데 변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제 말? 그리고 제가 요즘 기본 12시에 1시고요. 원래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시장 큰 흐름을 딱 잡으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근데 매번 이렇게 시주 전망이 어 이랬나 계속 이렇게 약간 이제 수정에다 매일매일 데이터를 넣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커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네이버 변수가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빠져버리면 완전히 이제 네이버는 저점에 들어와 버리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네이버 변수라는 게 이런 거죠.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만약 이 정도로 안 떨어졌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이버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뭐지? 이 가격이 언제 오지? 우리는 안 사지만 갖고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거품 다 해소되고 그 이제 16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너무 많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그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제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시장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이제 펀더멘탈로 들어가면 제가 준비 다 해놨거든요, 오늘. 근데 오늘 무방인지 몰라서 다음 주에 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지금 뭐 구인자 현황, 뭐 K실러 지수, 30년, 뭐 실질금리 다 지금 다 이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뭐 수출입 지표 다 해놨는데 다 업데이트 해놨는데 다음 주에 저는 무방 있는 줄 알고 지금 이걸 준비해놨는데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주봉의 종가가 나오면 이제 제가 최종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내일 오후 1시에 이게 유료 회원 특별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내일 오후 1시에는 되게 중요한 강의가 있고요. 다음 주도 이제 특강이 있어서 오후에 되게 중요한 강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장 좀 보고 시작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단 장 좀 보고 시작하죠. 예. 자, 이게 지금 테마주를 제가 연결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그래서 테마주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이거 보면. 예.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러니까 친환경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건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테마 있죠. 금융주, 뭐 화학주 이렇게 하지 않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테마주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핫했던 테마주만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나는 테마주를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면 이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2차 전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어, 그,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거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시장이 떨어져 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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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 분명히 살아있지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시장이.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오늘 떨어지면 매수를 좀 해볼까? 우리 원치 안 했으니까 매수를. 그동안 계속 기다렸으니까. 근데 매수를 좀 해볼까요? 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지금 제가 공방도 있지만 오늘 주봉 보고 하자라고 생각하고 약간 바꿨어요, 지금. 흐름 자체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좀 애매하게 됐어요. 어제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 제가 생각했던 그 흐름들보다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애매하다 그럴까요? 뭐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게 펀더멘탈 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의 흐름들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몇 가지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예, 뭐 그건 제가 차차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 어, 그, 이 변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제가, 그, 관리적인 시스템을 넣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형태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꽤 많이 사고 있거든요. 아시죠?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따지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또 한 번의 변곡점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어, 이게 만약 이게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에는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오늘 시장이 떨어지면 매수를 좀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근데 제가 지금 공방도 있고 이래서 그것도 있지만 오늘 하루 더 보려고요. 주말에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서 떻게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제가 어제 공부를 하다가 몇 가지 조금 제가 발견한 게 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내일 오후 1시에 공부를 좀 해보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조금 딜레이를 시켜놨습니다. 예. 예, 제가 좀 딜레이를 시켜놨죠. 그래서 어, 분명히 초저평가, 그 저평가 구간은 맞는데요. 어, 어, 이제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에서 제가 생각할 때 약간의 어떤 변수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어, 조금씩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시장이 많이는 떨어지진 않는데요. 뭔가 좀 이게 외국인들도 사고도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약한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직은 에너지가 되게 세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그렇고.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보시면 대부분 다 그래요. 올라간 게 별로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세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는 종목들이 잘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시장이 만약에 진바닥이라면, 그러니까 이번에 100포인트가 상승했잖아요. 반등했죠. 반등했는데, 이게 진짜 시장이 진바닥이라는 느낌이 이게 들면, 제일 먼저 이게 반등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낙폭과대주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지수가 100포인트 반등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가총액 1위에서 3위까지만 반등을 했어요. 뭐 코스닥도 일부 종목들 낙폭까지 좀 반등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요거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반등하면서 시장을 땡겨놨거든요. 물론 코스닥도 너무 낙폭이 심한 종목들은 좀 올려놓긴 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종목도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없어요. 특히 낙폭 과대 종목들은 절대로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그 바닥의 시그널을 이렇게 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또 이게 확 땡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걸려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이버가 됐든 뭐 게임주가 됐든 그러니까 성장주가 됐든 이런 종목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다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승했던 시점에 그 시점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0년에 처음 상승했던 그 라인까지 이게 내려와 버렸거든요. 네이버도. 근데 반등이 없어요. 세게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없어요.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이 안 나와요.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땡기는 흐름들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렵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해되시면 3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던 낙폭과대주부터 땡겨줘야 되는데 낙폭과대주가 안 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만 땡기면서 시장을 좀 잡아놓는 느낌? 이거는 뭔가가 심리적으로 어,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심리적으로 어,
뭔가가 이렇게 좀,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시장에 메이저 세력이 있다면 이 메이저 세력이 이 정도로 네이버가 이 정도로 싸게 들어오고 뭐 게임즈가 이 정도로 싸게 들어오고 나머지 종목도 이 정도로 싸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입지를 안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멘텀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왜 리만 브러스 사태 나올 때 한번 보세요. 그때나 아니면 코로나 때 보시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가격대의 마지노선까지 떨어지면 그게 다시 땡기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바닥에서 낙폭과대주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 왜 이럴까? 이게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왜 PBR 0.8에서 왜 이렇게 탄력성이 없이 시장이 반응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근데 또 한 번 더 뺄 정도의 그런 흐름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어,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래서 어제 김영익 교수가 일평균 수출 대금의 수출 대금으로만 보더라도 어, 3천 뭐 60선이 적정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 이게 얘기를 이게 했잖아요. 김영익 교수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좋아. 그 인정.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근데 그렇다 한들 뭐가 달라지죠?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거죠. 계속 눈여겨서 봐요. 제가 계속 눈여겨서 봐요. 최근에 그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 눈여겨서 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계속 눈여겨서 봐요. 근데 분명히 이제 저평가 국면이라서 어, 조심스럽게 보죠. 조심스럽게 이제 함부로 이제 막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함부로 그렇게 판단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건 잘못하다가 뭐 진짜 초 저평가 국면에서 이렇게 걸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안 하고 있는데 시장의 모멘텀이나 탄력성이 그러니까 이 소에서 뭐냐면 그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만 잔존하고 있지 모멘텀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이게 시장에서 발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이제 오후 이제 1시 정도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주말에 공부해서 이제 데이터가 주봉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를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네, 제시를 할 건데요.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저희가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죠. 이걸 이제 제가 제시를 할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시장은 대충 봤으니까 됐고요. 시장은 대충 봤으니까 됐고요. 제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왜냐하면 이 저평가 구간에서는 이게 잘못 이렇게 액션을 취하게 되면 진짜 이렇게 엇박이 날 수도 있거든요. 0.8배 진짜 0.8배는 저도 잘 못 보던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저평가된 시점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시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진짜 강한 종목들만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되면 반등할 때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센 종목들이 아니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봐도 그렇고 그 낙폭과대 종목들이 언제 한번 세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라야 되는 형태의 흐름인 것 같고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일단 요거는 제가 빼겠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 이런 건 빼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변수기 때문에 이런 변수까지 해버리면 뭐 시장은 뭐 이런 게 일어날 때 이런 변수를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변수까지를 다 넣어버리면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변수까지 넣었을 때 우리가 이 시장 분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는 제가 차치하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아까 시장을 통해서 힘이 없다, 낙폭과대도 힘이 없다. 그 다음에 바닥을 찍었을 때 올라오는 이전의 어떤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종목도 힘이 없고 시장은 안 빠지는데 그거는 특별한 몇몇 섹터들만 받쳐서 시장을 땡기는 것 같다. 시장을 받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페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바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안 빠지니까 구조적인 부분은 안 빠지니까 경기를 좀 이게 둔화시켜서 그래서
물가를 낮춘다. 이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가장 페드가 메인으로 잡았던 형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낮출 때 경기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낮춘다. 그리고 렌트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렌트비가 따라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모기지를 대출을 내서 주택을 샀던 사람들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그 모기지 금리를 임대자에게 다 반영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전체 수요가 떨어지면 렌트비는 이제 후행성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 페드가 그 긴축을 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갈 테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기지 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주택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 주택 시장을 빼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후행적으로 점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렌트비가 이제 후행으로 따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연준의 그 금리 인상으로 해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됐어요.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내가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이거는. 이건 절대로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 버틴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택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 렌트비가 후행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데요, 더 웃기는 거 보세요. 이게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예요. 본격적으로 주택 많이 올라갔지만 2002년도에 보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구인자 현황이거든요. 아직은 많이 이렇게 2000년도 팬데믹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지만 그래도 지금 꺾이고 있죠. 이번에도 기업들이 이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 수가 100만 명이나 줄어버렸어요. 이전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가를 제가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리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는 게 뭐냐면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 금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는 거는 내가 명목 금리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거죠. 계속 지금 마이너스였는데. 그 다음에 통화량이 최저치고, 그러니까 월간 통화량.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페드에서 이거를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페드가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드는 물가도 잡지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페드의 책무예요. 근데 지금 파운드와 저렇게 됐죠. 금리를 상승하는 바람에, 지나치게 긴축하는 바람에 파운드가 저렇게 됐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지금 휘청휘청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페드 의장이라면 선행지표는 다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즉 어제 감산을 했는데도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고용까지도 기업에서 고용을 이제 채용하는 그 수도 다 꺾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게 선행지표인데 렌트비는 주택 가격이 꺾이고 나서 6개월 뒤에 반영되는 거죠. 후행지표죠. 임금도 후행지표잖아요. 지금 기업에서 구직자들이 이제 점점 쓰는 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도 후행지표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페드의 입장에서는 페드가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긴축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행지표고 얘는 후행지표인데 후행지표가 안 꺾였다고 해서 선행지표가 꺾이고 있는데 그거를 페드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긴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11월 달에 페드가요. 최악의 경우에는 75bp는 하는데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 이게 지금의 형태에서는 최악의 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은 괜찮은데 유럽에서 대마가 하나 박살나버릴 수도 있어요. 유럽에서 대마가.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페드가 이렇게 선행지표가 계속 꺾이고 있어서 어차피 11월 달에 75bp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이거는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페드가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딱 하고 이제는 좀 긴축에 대한 속도를 약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뭐 성장주나 리스크에 있는 뭐 이런 종목들이 부도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수가 급반등할 수 있는 형태의 흐름까지 나올 수도 있죠. 저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시장의 큰 변곡점은 앞으로 11월 달에 FOMC 회의에 달렸다. 회의 이후에 파월의 발언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펀더멘탈을 넘어서는 이제 시장의 이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펀더멘탈은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저평가의 국면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저평가 국면에 들어온 거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저평가 국면에 들어올 수 있죠. 뭐 근데 그게 뭐 so what 어쨌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평가 국면에 들어온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평가 국면에 들어온 게 아니라요. 페드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번질 수 있는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번질 수 있는, 미국 시장은 별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 이런 것들이 전혀 반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제 새벽에도 보죠. 페드 의원이 나왔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긴축에 대한 부분은 너무 어, 시기상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기상조로 생각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거죠. 얼마나 세게 갑니까? 지금 파월 의장의 반응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제임스 블러드도 그렇고요. 닐 카시카르도 그렇고요. 이번에 FOMC 회의할 때 파월 기자회견 보세요. 금리 인상에 가야 할 길이 너무 많다. 목표 2% 학신들까지 금리 인하 고려 안 한다. 근데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뉘앙스가 만약에 11월달 금리 발표 페드 이후에 딱 발표가 돼도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유럽에서 대마가 하나 쓰러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게인 2008년도 상황인데 리만 브러더스 상황인데요. 여기는 그때는 미국이었지만 이번에 유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저는 이게 제일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죠. 딴 거는 제가 우려되는 게 별로 없는데. 자, 나중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나중에요. 근데요, 제가 또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제가 어제 우리 그 회원들한테도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잘 보세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4%를 찍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상승 못하고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볼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만약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4%를 넘어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딴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강달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서 국채가 만기가 됐어요. 오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맞죠? 국채가 만기가 되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국채는 금리가 2%였는데 새로운 국채는 금리가 3.6%야.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럼 그만큼 또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지금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아닌가요? 중국 아닌가요? 일본하고 중국이잖아요. 일본을 일부러 사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미국 국민들이 땀 흘려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중국의 이자를 갚는 형국이 돼버리죠. 그것도 예전에 2%, 뭐 1점, 뭐 3% 이렇게 주다가 지금 4%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3.6%를 줘야 돼요. 새롭게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그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좋을까요? 미국의 GDP가 이자 지급하는데 다 나가는데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도 이제는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첨단 제품의 패권에 도전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킹 달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상황은 킹 달러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계속 가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달러가 계속 이렇게 세게 가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결국 10년물 국채가 떨어져야 성장주가 땡길 거 아니에요. 게임주가 됐든 뭐 기존에 뭐 됐든 어떤 성장주 많이 떨어졌던 성장주를 땡길 수 있는 바로미터는 10년물 국채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려고 하는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아까 그랬죠. 11월 달에 페드가 긴축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 지표는 계속 꺾이고 있는데 후행 지표가 안 꺾인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얘네들이 긴축을 갈 수 있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제레미 시겔 교수가 아시죠? 이 사람? 와튼 스쿨. 제레미 시겔 교수 아시는 분 3번. 요즘 뭐 일반 국민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제레미 시겔 교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제레미 시겔 교수가 했던 게 아니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유가 떨어지고 주택 가격 다 떨어지면 선행지표는 다 떨어지는 건데 아니 너네 페드 언제까지 후행지표가 안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 갖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긴축 아니냐 이러다가 경기 무너지면 책임지겠느냐. 그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막 설레발치다가 이렇게 올라갔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꺾일 거라고 얘기해서 막 이렇게 긴축을 하다가 나중에 경기 떨어지면 샤워실에 바보라 그러잖아요. 이 역대 최악의 그런 페드가 된다. 정신 차리라. 이 파월 멍청한 놈아.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레미 시겔에서는 참고로 얘기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석학이죠. 경제학 석학.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영향력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닥터 좀 루비니 교수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루비니 교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만약에 유럽의 대마라는 거는 리만 브러스처럼 대마가 하나 무너지면 그래서 금융위기 오면 페드의 두 가지 책무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하고 금융위기를 막는 건데 너네 어떻게 책임질래? 그래서 너 아직도 아서번즈처럼 계속 그렇게 갈래? 대놓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얘기 드리면 11월 달에 이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변수가 어떻게 이제 될지에 따라서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크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솔직히 얘기 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페드가 어떤 스탠드를 취할지. 근데 진짜로 페드가 11월 달에 그러니까 75pp 해놓고 세게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2000선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졌다가 내년에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11월 달에 페드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러다가 진짜, 그러니까 선행지표는 다 잡히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수위 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위 조절이 관건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위 조절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펀더멘탈 이슈가 더 이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럼 저는 어디를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측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테마 한번 볼게요. 보세요. 테마도 보면 요게 테마 이제 다 제각각이에요.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방산주는 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방송 나와서. 저거는 조금 더